지방시 지금 말씀하셨던 그다음에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타 중에 한 명. 이 두 사람의 협업이 영화에서 이제 패션계와 영화계가 협업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사례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게 이제 패션 철학을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 와, 오늘은 돈 냄새가 진동을 하는 아주 블링블링한 회차가 될 것 같아요. 주제가 럭셔리예요. 오늘은 아예 그냥 패션,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위주로 그 회차를 진행해 볼까 해요. 또 얼마 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속편이 개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 또 미란다와 앤디가 재회를 하게 됐으니까 우리도 좀 패셔너블한 이야기 마음껏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최근에 내가 좀 이거는 럭셔리한 쇼핑을 했다, 내가 좀 돈을 좀 써봤다 하는 그런 쇼핑 경험 어떤 게 있으세요? 오늘 사실은 럭셔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름 럭셔리에 해당하는 옷을 입고 오려고 했는데 옷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배지인가요? 그거 너무 이거는- 귀여운데요? 아, 이거 코디님이 항상 달아주는 대로 저는 그냥 오는데요. 그래서 네. 어쨌건 이제 옷장 안에 네. 이제 방송을 하긴 하니까 옷 종류 수는 좀 비교적 많은 편이거든요. 네, 항상 그중에 바뀌시잖아요. 가장 이제 럭셔리한 옷이라도 그래도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코디님이랑 같이 고르다가 문득 그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 100만 원 넘는 옷이 한 벌도 없는 것 같아요. 형님 집에서 염색하신다던데 옷을. 이렇게 아니 뒤집어 어. 뒤집어. 아, 양면. 네, 리버서블. 네, 이거 어. 뒤집어 입는. 정말 무슨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이제는. 저는 사실 예전에 입던 거에 비하면 많이 럭셔리해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사실 아예 아무것도 몰라서 네. 그냥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방송을 했어요. 아니, 예쁜 자켓 입고 왔을 때 막, 어우, 자켓 예쁘네 이러면은 막, 비싼 거야. 몇 번이나. 얼마 하는데? 이러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정말 못 입었었는데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 번 지금은 잘 입는다고 아니 생각하는구나. 근데 들어보세요. 아니, 형님 들어보세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 거죠? 지금은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좀 옆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못 입는데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옷이 하나 생기면은 네. 예를 들어 중요한 방송에만 그걸 입은 거예요. 아, 예. 예를 들어 이쁘니까 이 방송에 나가면 이걸 꼭 입어야겠다. 그 몇 번 중요한 방송마다 그걸 입었던 거죠. 근데 그 방송들이 공교롭게도 편성이 비슷한 시기에 쫙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같은 날 사람들이 찍었어요? 하루에 몇 개를 쓴 거냐고 걱정되네요, 오늘 녹화가 어떻게 될지.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방송 끝날 때쯤 되면 보길 잘했다 재밌네 또 이러시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근데 어쨌든 영화와 뭐 드라마와 패션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워낙 또 패션이나 럭셔리의 세계를 다룬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오늘 뭐 역사 속에서의 럭셔리 브랜드들의 시작을 다뤄볼까요? 좋네요. 사실 되게 다 전시에 생겨난 브랜드들도 많잖아요. 네. 혹은 왕실의 물품을 대주면서 그렇죠. 네, 고급 브랜드로 성장한 브랜드들도 있고요. 보통 이제 패션 디자이너의 원조 이렇게 해당한다고 하는 사람이 보통 찰스 워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19세기 한 중후반쯤에 네. 되게 모르는 거 얘기했다. 찰스 월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 디자이너인데요. 네. 보통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와. 책들에 보면 다 그 사람에 관한 그래요? 얘기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어떤 일을 했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활동은 프랑스 파리에서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에 파리는 정말 패션의 중심이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옷을 만들 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고급 의상실 오토티쿠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옷에 새겨 넣은 최초의 사람으로. 아, 라벨을 붙인 거예요? 네네, 라벨을 붙인 이전에는 사람으로. 그런 걸 아무도 안 아무도 붙였는데 하지 않았는데. 거기다 찰스 월스? 네, 월스란 이름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패션쇼를 1년에 한 4번 정도씩. 오, 그 당시에 정기적으로 롤링가 같은 거와 분기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개인 고객들이 오면 그들을 위한 거죠. 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고급 의상실을 맞춤복 의상실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그 자체를 뭐 쇼룸처럼 만들거나 이러지 않는데 네. 그쪽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샹들리에 같은 거로 굉장히 장식을 잘 해놓고 또 자기가 만든 옷들을 쫙 전시를 했던 최초의 사람으로 쇼룸을 만들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이제 약간 선구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네요. 저는 최초의 패션쇼를 열었다고 하시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최초로 패션쇼를 연 사람은 누굴까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 해외 명품 브랜드들만 알지 네. 대한민국의 1호 디자이너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앙드레 김 선생님. 더 앙드레 전에 선생님보다 훨씬 계셨겠죠. 이전에 무슨 강남- 1956년에 네. 반도 호텔에서 반도호텔. 네. 오. 최초에 공식적으로 1호의 패션쇼를 개최하신 분이 노라노 선생님이세요. 아 노라노. 네.
근데 아직까지도 살아계세요. 와. 1928년생이셔서 네. 곧 이제 내후년에 100세가 100세. 되시거든요. 와, 건강하시네요. 100세를 앞두고 있는 나이를 우리가 백수라고 하잖아요. 네, 네. 마침 또 백수 기념 전시를 개최를 하고 계세요. 와. 병원 박물관에서 와. 7월까지 노라노 First and Forever라는 전시를 하세요. 와. 한 70여 점의 의상을 선보이는데 그 중에는 그 최초의 역사적인. 패션쇼에서 선보였던 의상도 있고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일단은 여성의 몸으로 홀몸의 몸으로 미국을 유학을 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쌍발 비행기를 타고 음. 미국을 돌아서 유학을 다녀오신 분인데 70년대에는 미국으로 진출을 해요. 네. 그래서 뉴욕 7번가에도 쇼룸을 열고 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미시스 백화점의 1층에 쇼윈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그 쇼윈도의 한 면만 차지하기도 힘든데 음. 쇼윈도의 3면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세 개의 면을 노라노의 의상으로 쇼윈도를 채운 적이 있고 그 실크 랩 드레스가 인기를 끄는 바람에 여성들이 너무 열광을 하니까 짝퉁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노라노입니다라고 네. 광고까지 내고 또 이제 영화 속 의상이나 가수들의 의상을 담당해서도 최초의 스타일리스트 역할도 하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펄시스터스의 펄시스터스. 판탈롱, 네. 팬츠, 아 이렇게 약간 네. 네,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네네네. 바지, 네. 그리고 윤복희 선생님의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이런 거를 다 네. 처음 유행시키신 분이셔서 그래서 저도 노라노 선생님의 옷을 입고 왔죠. 아 그래요? 어. 야. 제가 사실 굉장히 즐겨 입는 옷이 노라노고 와. 근데 지금 옷이 제가- 굉장히 모던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 네. 브랜드가 어떤 그럼 라벨을 어떻게 뭐 이름을 뭐라고 딱 노라노, 노라노라는 노라노라고 브랜드. 붙어 있고요. 지금도 전 세계로 수출을 해요. 그렇구나. 굉장히 진짜 일찍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명품의 역사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렇죠. 코코 샤넬, 뭐 그렇죠. 그다음에 크리스티앙 디올, 네. 그 다음이 이제 뭐 지방시, 뭐 아무리 옅 생로랑. 빨라야 뭐 20세기 한 전반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료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19세기쯤 되면 이게 사실은 명품의 세계도 이게 맞춤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성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춤복을 만드는 쪽을 이제 보통 오티코티르라고 네. 파리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성복을 고급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프레타포르테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알트만 영화 중에 프레타포르테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마지막이 굉장히 쇼킹한데 마지막에 패션쇼 장면이 이제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인데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검열을 통과할 수 없는 장면이라서 노출이 심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델들 왜 이렇게 도둑맞아요? 아니 왜냐면 얼마나 심하길래 옷을 아예 안 입구나. 알몸인가요? 올누드로 나오는데 전라로. 근데 이 말을 하면 저거잖아. 올누드? 스포일 될까봐? 스포일러라서. 근데 스포일러라서. 언제적 영화인데요? 40년 전? 50년 전? 40년 전.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것을 굉장히 패션 철학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으로서 이제 만든 건데 근데 한국에서는 제목을 패션쇼라는 영화 제목으로 개봉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공륜도 있고 그래가지고 검열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마지막에 이제 누드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가위질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다 까맣게. 사후적인 방식으로 옷을 입혔어요? 하트 같은 걸 띄웠거든요. 아 이렇게 이모티콘이 스티커, 따라다니는 근데 거. 런웨이를 모델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네. 하트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둥둥 거예요. 떠다녀요? 이렇게. 그렇게 재밌다. 해서 어떻게 보면 영화를 그것 자체는 좀 영화를 망쳤다고 망친 봐야겠죠. 거네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겠죠. 아. 어쨌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같은 것이 이제 지금처럼 거대한 산업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성복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려면 당연히 산업혁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1820년대쯤에 재봉틀이 발명이 돼요. 그 다음에 또 19세기에 백화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봉틀이 있고 그 다음에 옷을 그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만들어내고 대량으로 만들어낸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매장인 백화점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19세기 그런 어떤 토대가 갖춰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반으로 넘어오고 아까 말한 그런 선구자들의 그 노력이 이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라성 같은 그런 패션 디자이너들의 네. 시대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흘러오게 된 거죠.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에서 콘텐츠 과몰입고사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 필즈는 방송인 송은이, 작가 박천유 님입니다. 라이프 플러스 앱에 있는 퀴즈도 풀어보고 다양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정말 멋쟁이들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게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멋쟁이들은 약간 럭셔리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좀 불편한 옷이 좀 럭셔리에 가까운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불편하다라는 거는 생존 본능에 좀 거스르는 행동이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게 나는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어도 될 만큼 이런 핸디캡을 가져도 될 만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라는 그쵸. 것을 과시하는 게 좀 있대요. 어떻게 보면 네. 나는 운전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요. 걷는 게 좀 불편해도 되고 버스를 잡으려고 뛸 필요 없으니 키리를 신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필요 없으니 팔을 못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짐을 아예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 이걸 과시하는 거라는 건데 일종의 어떤 나의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는 생물학적인 전광판 역할을 럭셔리가 한다라는 거죠. 네.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힘든 어떤 상황을 극복할 때 테스토스테론도 좀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은 도전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굉장히 어떤 자신감이 넘친다는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바뀌기 때문에. 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더 과거로 가보면은 네. 목숨을 걸고 입었던 럭셔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드라마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아트풀 다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네, 이게 어떤 범죄, 욕망, 신분 상승이 다 섞여 있는 어떤 19세기의 이야기인데 네.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소매치기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외과 의사로 신분을 위장을 해요. 그 당시에 입었던 옷 중에 귀족 여성들이 많이 입었던 옷이 있어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녹색 드레스가 네. 있어요. 작품에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 아트풀 다저에도 이제 녹색 드레스를 입고 네. 혹은 이제 뭐 이 아트풀 다저의 이제 시사회라든지 뭐 이런 레드카펫 행사에서 실제 녹색 드레스 입고 나온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데 이게 어쩌면 정말 극단적인 럭셔리 사례. 네, 목숨을 담보로 입었던 색깔이거든요. 셸레 그린이라고도 하고 에메랄드 그린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색이 그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가장 힙한 색입니다. 이제 가스등이 보급되던 시기다 보니까 가스등 불빛 아래 아, 그 셸레 녹색 그린 색을 드레스를 입으면 정말 눈에 띄는 거예요. 구리 비소 화합물로 이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비소 화합물이잖아요. 네. 한 벌에 성인 거의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양. 수백 명? 네, 굉장히 많은 양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그 드레스를 입었더니 피부에 진물이 나고요. 머리카락도 빠집니다. 어후.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드레스 때문인지 몰랐구나. 아니요. 이거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채도 네. 그 아름다움 때문에 감수를 했다고요. 아, 물론 포기할 수 몰랐던 없어. 분들도 계셨겠지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럭셔리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했고 실제로 이 셸레 그린이 나폴레옹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요? 네, 나폴레옹이 그 유배를 갔는데 네. 그때 유배를 갔을 때도 이 셸레 그린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벽에다가 다 이렇게 셸레 그린으로 막 칠을 했어요. 커튼 같은 것도 달고 그랬나? 다 칠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색상이고 어쩌면 과학이 만들어낸 굉장히 화려한 럭셔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목숨을 담보로 하고도 입었을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인류의 좀 약간 어리석은 행동들 혹은 무지했던 행동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항상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녹색 드레스 그 19세기 사례예요. 이게 이전까지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 염료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쯤 되면 이제 화학 염료들 같은 게 인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나오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쨍한 엄청난 그 녹색 드레스가 나와서 녹색 염료가 나와서 인기가 있었던 건데요. 있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만드는 사람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아. 이걸 이제 이 녹색 염료를 사용해서 옷도 만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걸 만드나 하면 조화 같은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19세기에. 근데 19세기에 조화 공장에 쥐가 없었대요. 쥐들이 다 죽어요? 네. 맞아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비소 중독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이럴 정도로 이게 얼마나 사실 끔찍한 건가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그 비소 중독에 대한 이 녹색 드레스와 연관, 이 녹색 염료와의 사이에서 연관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무지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알려졌거든요. 심지어는 죽는 것이 당시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입었단 말이에요. 짧게 살더라도 짧고 아름답게 네, 이런 살겠다. 사례는 많죠. 중세 시대에 무슨 화장품을 발랐는데 사실은 독을 바른 거라든지 네. 19세기에 모자를 만들었는데 수은을 가지고 중금속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게임에도 독이 등장을 하면 녹색이에요. 그리고 독에 중독이 되면 캐릭터가 녹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마 이 구리비소 화합물 드레스 알파바가 다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셸레 그린 위키드에.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유독했던 그 경험 때문에 독을 녹색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명품을 사는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과시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옷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그게 누가 만든 옷이고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네.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약간 사회학의 중요한 연구 과제이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이 그랬는데 보드리아라는 이제 현대 사회를 소비 사회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 사회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그 물건을 사는 것도 있지만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 언어 어떻게 본다면 상징 같은 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리티지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죠. 네. 무슨 재벌가에 누가 입었다거나 아니면 멋진 어떤 연예인이 입었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사고 싶은 건 나의 욕망이 아니고 타인의 욕망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은 한간 뭔가를 살 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집단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옷을 이제 굉장히 멋진 아주 빨간 무슨 뭐 하이힐 같은 게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발 집어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70대인데 어떻게 하이힐을 신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쳐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연령대에 맞는 옷이나 구두의 어떤 수준이나 네. 이런 범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사지 않을 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연령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네. 거죠. 그다음에 어떤 그 옷을 사고 싶은데 다 아껴서 모으고 그게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면 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데 이걸 사? 라고 생각하잖아요. 경제적인 그 신분, 처지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놓은 예, 그 거죠. 안에서 소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항상 이제 집단적으로 산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학에서 항상 고전에 해당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베블렌의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한계급론이라는 것 자체가 럭셔리랑 관련이 있겠죠. 어떤 비싼 옷 이런 것들은 불편함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용함이 핵심이고 낭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럭셔리잖아요. 아내가 굉장히 비싼 옷, 낭비에 해당하는 옷을 입고 불편해 보이는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밖에 나가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은 허영에 들떠서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남편 입장에서 해주면 싶은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그 정도를 저렇게 낭비에 당하고 쓸모도 없고 불편한 옷을 사줄 만한 재력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본다면 아내 입장에서 대신 전광판처럼 네. 입고 다니는 거네요.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많은 옷들이 여성 옷들이 단추가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단추를 채울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하녀가 채워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옷을 벗고 입기도 어렵죠. 소매 같은데 뭔가 이렇게 장식이 있으면 역시 음식 먹기 어렵죠.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불편함하고 무용함하고 낭비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고요. 이거를 베블렌이 사실은 유행에 관해서도 말한 적이 있어요. 유행이라는 게 유자가 흐를 유자지 않습니까? 금방 왔다 가는 게 유행이잖아요. 낭비가 들고 비싼 옷에 대해서 우리가 동경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경멸을 한다거나 혹은 불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입장이나 아니면 옷을 사서 입는 초상류층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적의감을 느낄 때 다른 옷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유행이 가게 되잖아요. 젊은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옷이든 구두든 나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 따라하게 되면 더 이상 젊은 대상이 아니겠죠? 네. 그럼 또 다른 젊은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유행이 도는 사이클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고급품이 더 이상 고급품으로 행세할 수 없고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이 아닐 때 유행이 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죠. 그래서 아마 럭셔리를 우리가 좀 표현하고 명품을 표현할 때 네. 그 어떤 브랜드 로고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회적 지위가 애매한 층이 오히려 이런 브랜드를 가장 잘 보이는 어떤 이 럭셔리 제품들을 선호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떤 고급 차를 타던 어떤 고급 옷을 입던 이걸 보고서 보자마자 아는 경우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은 좀 부자구나. 근데 이거를 알려야 되는 일종의 확성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최상위 계층의 럭셔리로 가면 네. 일종의 암호 역할을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그래서 딱 봤을 때는 재질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요인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저 사람이 알아보면 너도 이 정도 레벨의 사람이구나 해서 약간의 그 같은 최상위 계층끼리 서로를 식별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럭셔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기도 하고 네, 굉장한 심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에서 콘텐츠 과몰입고사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 필즈는 방송인 송은이, 작가 박천유 님입니다. 라이프 플러스 앱에 있는 퀴즈도 풀어보고 다양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아니 저도 이제 사실 명품을 잘 모르지만 네. 크리스찬 디올은 너무 알거든요. 굉장히 비싼 티셔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만졌을 때 느낌도 다르고. 그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감각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상향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닿았을 때 촉감이라는 거를 느껴서 뇌로 올려보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감각기관은 완전 하향식이에요. 네. 어떤 거냐면 이 뇌에는 총감독이 있거든요. 이 총감독이 크리스찬 디오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쫙 올라왔는데 좀 뻣뻣한데요? 그럼 딱 보고 야 이거 크리스찬 디올이야. 뭔 소리야? 다시 필터 씌워. 그렇게 해서 이 럭셔리인 걸 알고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어떤 그 편집실에 필터 장비를 더 넣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 필터 쇼핑의 매력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필터 쇼핑. 네, 쇼퍼홀릭이라는 영화인데요. 쇼퍼홀릭. 네, 럭셔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보여주는 영화고요. 네. 뭐 비판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럭셔리가 주는 매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영화의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진짜 좋은 걸 소비하기도 하지만 좋은 것을 소비하는 나를 소비하기 위한 게 어떤 이런 럭셔리 쇼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전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사실 그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별 한 5개쯤 주게 되면 네. 갑자기 이미 본 분들이 갑자기 안 보이던 철학이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필터 관람. 약간 농담하시느라고 약간 필터 밈처럼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어봐 이게 누가 별점 5개 준 영화래 평론가가 이러고 나서 혹은 보면 뭐 어떤 상을 받았대. 네, 그럼 뭔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저는 않을까. 다른 필터인데 네. 형님이 별 네. 4개 준 걸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5점이면은 요거는 네. 꼭 봐야 되지 않는 영화구나.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별 5개 중에서도 대중적인 영화 너무 많고요. 제가 라라랜드, 다크 그러네요. 나이트. 그러네요. 심지어는 원스 같은 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근데 4개는 확실히 재밌어요.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재밌어. 4개 중에 난해하고 전혀 안 좋아할 것 그래요? 같고 심지어 기분 더럽고 이런 영화도 한 트럭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다만 이제 그런 걸 기준은 가져와서 그렇지. 라플 위클리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다 재밌어요. 그렇긴 하다. 바로 재밌어 그럴까봐 이 모든 걸 깨는 걸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난해하고. 난해하고. 라플 위클리에서 제가 소개했는데 와 재밌을 것 같아서 봤는데 이게 뭐야? 이런 영화? 별 5개. 이거 난해하겠다. 네, 그해 뭐 제가 최고 영화로 뽑은 작품인데요. 그해 최고의 영화. 와. 퍼스널 쇼퍼 굉장히 좋아하고 올리비아 아사야스라는 굉장히 또 탁월한 프랑스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퍼스널 쇼퍼라는 말 자체가 스타일리스트 어떻게 본다면 퍼스널 쇼퍼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다 주는 사람 혹은 갖춰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퍼스널 쇼퍼 세계에서는 금기처럼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슈퍼모델을 위해서 가져가는 가방이나 신발이나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퍼스널 쇼퍼가 개인적으로 입어보면 안 돼요. 신발을 신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 금기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모린이라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크리스틴 스튜어트예요. 네. 크리스틴 스튜어트인데 퍼스널 쇼퍼로 일을 하는데 그녀는 사실은 이 슈퍼모델의 세계와 이런 명품들의 세계에 대해서 슈퍼모델이니까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걸 하겠어요.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약간 경멸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짜의 세계잖아. 겉만 번드르르한 화려한 이런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무 매고 싶고 너무 신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상충하는 감정이 있는데 영화에서 한 중간부까지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가방을 가지러 갔는데 그 모델 분이라면 아마 이 평상시에 갈색 가방 좋아하니까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라고 딱 집어서 줘요. 그거 하나만 갖다 주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 마음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걸 주세요 하고 여러 개의 가방을 챙겨서 가요. 사실은 본인의 욕망이었던 거야. 사실은 그 슈퍼모델만 생각하면 갈색 가방 하나만 가져가도 되는데요. 그 이후로 점점 여기도 이제 침윤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지 알 수 없는. 근데 문자 메시지 주인하고 점점 깊이 있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자꾸 누군가가 되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누군가는 바로 슈퍼모델이고 그러면서 슈퍼모델의 빈집에 가서 자기가 퍼스널 쇼핑 해온 옷을 입어본다던가 심지어는 거기에 그녀의 침대 위에 누워서 뭐 성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뭐 범죄 아닙니까? 이 영화 뭐 금기가 장르가 아니라. 범죄 스릴러. 이기도 하고 이러다가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퍼스널 쇼퍼의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공포 영화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모린한테는 쌍둥이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병사에서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오빠가 이상한 말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사후세계에서 내가 너한테 전하는 인사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네. 다른 영화인데요? 다른 영화죠.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루이스라는 자기 오빠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오빠가 사후에게서 언젠가 자기한테 말을 해줄 것이라고 믿죠. 그 문자가 거기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랬을까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서스펜스가 생기게 되는데 퍼스널 쇼퍼이면서 영매인 여성이 이 양쪽 모두에 서로 이렇게 빠져들면서 자기 스스로를 잃어가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슈퍼모델의 세계에 자기가 경멸하면서도 빠져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구분 못하니까 자꾸 직업적인 윤리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문제가 생기겠죠. 오빠에 대해서는 오빠가 반드시 나한테 죽어서 얘기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령도 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점 오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녀가 죽음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어떻게 보면 죽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슈퍼모델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죽은 오빠가 되고 싶기도 하는 그녀의 굉장히 이상한 감정을 다룬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마음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대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영화는 불가능한 승부를 하는 그런 예술이거든요. 보여줄 수 없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게 영화라는 예술이고 쓸 수 없고 언어화할 수 없는 것을 언어화하게 사투를 벌이는 게 문학이라는 예술이란 말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보내는지 모르는 문자 메시지인데 이거를 그냥 무슨 화면 분할도 안 하고요. 그냥 슥 하고 들어오는 그 소리 있잖아요. 화면을 그냥 손만 그냥 계속 찍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스릴이 있고 심지어는 영화 속에서 이제 특정한 장면 너무 중요한 장면에서 말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반복되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시면 정말 정말 대단하다. 그 장면에 대한 연출이 시각적으로 혹은 그 담겨져 있는 함의나 이런 느낌들이 그런 경우 있긴 있죠. 소프트웨어 오류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영화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마침 이번 주에 재개봉을 한 영화가 있어서 이 영화는 뭐 패션 영화로 정말 안 꼽을 수가 없는 뭐죠? 영화여서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그 옷이 저절로 떠오르는 그러니까요. 리틀 딱 블랙 드레스. 말씀하신 오프닝 장면 너무 유명하잖아요. 택시에서 한 해 뜰 때쯤에 오드리 아침이니까. 헵번이 네. 내렸는데 파티에서 입었던 그대로 지방시의 그 블랙 드레스를 입고 목걸이를 하고 레이벤 웨이페어러 그 선글라스를 끼고 진주 목걸이. 근데 그 아침을 먹으면서 마치 이제 라플비클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프로를 보면서 점심을 먹듯이 그러네. 이분은 네. 그 티파니 매장 앞에서 보석상. 쇼윈도 안에 있는 반짝이는 보석을 보면서 크루아상을 뜯어 먹죠. 그게 오프닝 장면인데 그 장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만한 게 오스카에서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지만 문 리버. 창틀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문 리버를 부르는 장면이라든가 정말 아이콘적인 그런 스타일링이 많이 나오는데 머리에 수건만 둘렀는데도 그렇게 거기 그 장면에서뿐만 아니라 트렌치코트 입고 나오는 장면에서도 머리에 약간 수건 같은 거를 스카프 두르듯이 쓰고 있거든요. 네. 어떤 한 브랜드가 뭐 요즘에도 뭐 그런 앰버서더를 지정한다든가 해서 어떤 특정 셀럽하고 브랜드가 긴밀하게 협업을 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지만 오드리 헵번과 지방시의 관계만큼 그렇게 긴밀했던 관계는 참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 이때 이 룩, 이 업스타일 머리에다가 조그맣게 티아라 얹은 것까지 그리고 긴 담뱃대 여기 긴 팔꿈치 장갑. 넘어까지 오는 네. 장장갑이라든가 그것도 지방시 장갑이죠. 그런 것들은 정말 영화를 뮤지엄 피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그 뉴욕에 있던 티파니의 매장이 뭐 원래도 유명한 보석상이었지만 훨씬 더 이제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고 또 특히나 뭔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사랑의 징표가 됐잖아요. 그 티파니의 반지가. 또 이 영화에서도 극 중에서 비슷한 처지의 이웃 남자랑 이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티파니 매장을 갔는데 티파니에서 지금 가진 돈이 $10인데 $10 안에 살 수 있는 게 있냐 했더니 매장 직원이 바늘이 있다. 바늘 하나 있다고 소개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끼고 있는 반지에 그럼 이름만 새겨줄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도 과자 봉지 안에 들어있던 반지 같은 거를 장난감 반지를 줬는데도 각인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티파니 매장에서 티파니 반지가 아닌 반지를 가져와도 그래요? 이름을 각인해주는 서비스를 이 영화 이후에 한동안 했었대요. 그 사람들이 사람 너무 영화에서는 많은 것 해주는데 왜 안 해줘요? 라고 아하. 따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뉴욕에 관광에 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하려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 앞에서 그 쇼윈도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더 많고 이때를 기점으로 티파니는 이제 영화와
콜라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에서 그 데이지가 화려한 진주, 다이아몬드 세팅된 백금 목걸이 이런 거 막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다 티파니에서 제작을 한 거고 가장 최근에는 오스카에서 의상상, 분상상 다 휩쓴 프랑켄슈타인이 티파니에서 협업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엘리자베스가 입고 오는 그 파란 드레스 이런 거에 반짝이는 주얼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전부 다 티파니의 제품이죠. 그래서 티파니는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주얼리 브랜드로 이때를 기점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저도 유명한 얘기라서 뒷얘기 재밌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네. 지방시 지금 말씀하셨던 그다음에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타 중에 한 명. 이 두 사람의 협업이 영화에서 이제 패션계와 영화계가 협업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사례예요. 근데 이 백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네. 오드리 헵번이 사실 이제 1950년대에 우리도 이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그 로마의 휴일 네. 그 작품으로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로마의 휴일을 찍고 나서 다음 작품으로 찍은 게 사브리나라는 영화예요. 그때 찍는데 로마의 휴일 개봉하기 전에 일단 이 영화를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그 오드리 헵번이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협찬이 영화. 안 됐겠네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브리나를 찍는데 오드리 헵번이 이제 패션 감각이 워낙 뛰어나고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사브리나라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의 운전기사의 딸이 오드리 헵번이에요. 극 중에서. 근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어렸을 때 같이 자라는 그 운전기사의 딸로 볼 때는 전혀 매력을 못 느낀 거죠. 또 신분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녀가 성장을 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오게 돼요. 파리 가서 유학하고 와서 기차역 앞에서 처음 만날 때 보면 카메라가 어떻게 잡냐면 거의 이제 이 오드리 헵번을 숭배하듯이 밑에서부터 쫙 훑어요. 네. 훑는데 그녀의 모습이 누가 봐도 너무너무 한눈에 확 들어오는 패션 피플이 돼서 오거든요. 그 두 아들이 모두 다 그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때부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사브리나예요. 근데 이 영화를 찍는데 오드리 헵번 입장에서는 그 장면이 너무 중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장면에 자기가 입어야 되는 옷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자기한테 주어진 옷으로는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래서 극 중에서도 프랑스 파리 유학 갔다 온 걸로 또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그 패션의 본고장인 파리를 가서 이 장면에 딱 맞는 옷을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상 담당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에디스 헤드라는 사람인데 에디스 헤드가 티파니에서 얼마나 아침을도 유명하죠. 같이 했죠. 에디스 헤드가 로마의 휴일에서 옷을 입힌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해서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되죠. 당시에 이제 프랑스 파리의 최고의 디자이너로 군림하던 사람이 이제 발렌시아가예요. 그래서 발렌시아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아직 로마의 휴일을 개봉을 안 해서 발렌시아가가 오드리 헵번을 몰라요. 네. 그런 상황에서 누구 어떤 이렇게 배우라고 왔는데 귀찮게 하니까 죄송하지만 나는 도저히 상황이 안 되고 대신 내 제자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토스를 해줘요. 그 사람이 지방시예요. 지방시였어요. 위베르드 지방시. 그 지방시를 찾아갑니다. 근데 지방시에는 오드리 헵번이라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배우가 왔는데 또 굉장히 보이시하고 톰보이 같고 너무 깡말랐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지방시가 상대를 낮춰봐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은 자기한테 옷을 하나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줄 만한 시간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오드리 헵번이 거예요? 그냥 당신 지난 시즌에 만들었던 그 옷들 주시면 그 중에서 기성복 중에 하나를 가져가겠다고 하죠. 네. 입어봤는데 지방시가 봐도 자기 옷을 너무 잘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무려 3벌이나 가져가요. 그 3벌의 옷을 전부 다 사브리나에서 입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이 파트너십이 시작됐구나. 시작이 됐는데 심지어는 그 영화가 의상상까지 받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의상상이 처음 그 시상 부문으로 들어간 게 50년대가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50년대는 그 의상계의 패션계랑 영화의 그 협업이 중요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두 사람이 함께 협업해서 만든 영화가 15편이 넘어요. 굉장히. 그래서 너무 이제 유명한 그런 이야기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이제 패션 철학을 보여주기도 주기도 하는 건데 그 에디스 헤드라는 사람은 이 로마의 휴일도 그렇고 사브리나도 그렇고 그녀가 이 뭐라고 그럴까요? 50년대 스타로서 핸디캡이 있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매가 글래머러스하지 않아요. 원래는 티파니에서의 아침도 그 원작자인 카포티는 맞아요. 마릴린 먼로 같은 바로 사람이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잖아요. 카포티의 소설을 보면은 사실은 훨씬 더 좀 파격적인 좀 인물이거든요. 육감적인 여성이었으면 그렇죠. 좋겠다. 직업도 콜걸이기도 하고 소설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영화에서는 좀 바뀌었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에디스 헤드는 이 사람도 이제 의상 최고의 전문가로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로마의 휴일을 보시면 플레어 스커트 같은 거 입고 나온 다음에 풍성하게 허리는 잘록하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약간 그 글래머러스하지 않은 몸을 감추는 방식으로 옷을 만들었단 왜소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지방시는 그녀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깡마른 걸 드러내면서 맞아요. 보이시한 걸 살려내는 그런 옷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최고의 패션 피플을 놓고 두 명의 사람이 정반대로 본 거죠. 근데 더 맞았던 건 지방시였던 지방시네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는 또 무슨 뼈말라가 유행이고 막 이러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시선으로는 선구적이라고. 너무 예, 50년대 어울리거든요. 패션 피플이 사실상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마릴린 몰로, 그러니까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그런 네. 그 육감적인 매력을 갖고 있죠. 그 정반대에 있었던 게 지금 말씀드렸던 오드리 오드리 헵번이고, 헵번. 가운데 있으면서 아주 귀족적이면서 우아한 어떤 패션 피플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그레이스 켈리거든요. 이렇게 세 명이 사실상 천하 삼분지기 같은 거였는데,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관행으로 보면 이 패션 피플이 되기에는 결격이라고 보이는 오드리 헵번을 사실은 그녀의 어떤 특징을 가장 잘 살려낸 옷으로. 진정한 디자이너의 역할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헐뜯는 사람들은 오드리 헵번이 지나치게 말랐다. 그 다음에 몸이 좀 빈약하다. 그 다음에 눈썹이 너무 짙고 굽다. 이런 얘기까지 아이고, 치열이 참. 고르지 않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오드리 헵번 이런 걸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딱 하나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뭐죠? 쇄골. 어머 뭐 자기가 어떡할래요? 너무 마른데 쇄골이 드러나는 게 좀 약간 컴플렉스였대요. 이게 다 불만이다. 그래서 정말. 지방시가 딱 하나 그거는 들어줬대요. 그래서 이 라인을 가리는구나. 보시면 쇄골이 가리는 이런 그 넥라인을 디자인을 하죠. 근데 이거 자체가 또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유행했죠. 원피스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이죠. 게다가 또 본인이 그렇게 직접 스타일리스트의 역할까지 자처하면서 프랑스까지 가서 옷을 공수해 왔다는 그러니까. 게 네. 오늘날 패션의 아이콘이 될 자격이 있었던 거네요. 드레스 얘기를 하시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사실은 팬텀 스레드라는. 너무 좋은 영화. 네, 저는 이제 디자이너 혹은 뭐 패션 세계를 다룬 가장 좋아하는 영화, 네. 가장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어. 이 영화는 이제 올해 뭐 아카데미를 완전히 휩쓸어서 최고의 이제 드디어 그런 네, 그 폴 왕관을 토마스 쓰게 된 앤더슨.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작품들인데 저는 사실 원 배틀 애프터 하나도 좋지만 저는 이 영화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팬텀 스레드라는 일 자체가 보이지 않는 실이란 뜻일 텐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어요.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9세기에 고급 드레스 같은 걸 만들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게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밤새워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하루에 10몇 시간 일을 하게 되고 간신히 집에 가게 돼요. 그러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너무 고된 노동을 해서. 그리고 허공에서 실을 이렇게 잡는 행동을 한대요. 보이지 않는 실. 왜냐하면 너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서. 이제 이거를 말하는 현상이 이제 팬텀 스레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공이 이제 그 유명한 다니엘 데이루스가 탁월하게 연기한 레널드 우드콕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영화에 딱 시작이 되면 어떤 장면이 펼쳐지게 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조애나라는 여자인데 아침 식사 때 싸워요. 둘이 싸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남자인 디자이너인 굉장히 잘 나가는 런던에서의 탑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죠. 레널드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 자리가 안 좋게 끝나요. 이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해주고 이 사람의 어떤 그 변덕이 심한 성격까지 맞춰주는 누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누나가. 누나가 동생을 보자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애나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10월 드레스 그녀한테 줘서 보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조애나는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떤 연인이 있을 때 그 연인하고 살다가 사랑의 유효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한 사람당 드레스 하나 줘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퇴직금 같이. 와. 이런 사람이야.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네. 이제 아침 먹는데 나 약간 성가시게 하고 시비 걸고 귀찮게 굴면 그때는 아웃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일과 삶을 완전히 구분하는 사람이고 아하. 일할 때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고 영화의 초반부에 보면 어떻게 코스염을 다듬는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지 어떻게 옷을 입는지를 굉장히 강박적으로 보여줘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 어떤 고향에서의 추억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는 시골집으로 가서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요. 근데 가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서빙하는 웨이트리스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할 때 이렇게 받아 적잖아요. 그 받아 적은 그 메모지를 달라고 해요. 근데 그녀가 그걸 주고 나서 다음에 계산서를 나중에 끝날 때 가져오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도 적고 인사말도 적고 이렇게 해서 전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서로를 이제 호감을 갖게 되고 시골집에 가서 디자이너니까 자기가 만드는 옷 같은 것을 이렇게 입혀보는 거죠. 입혀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 평소처럼 서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평소처럼 서보세요라는 얘기는 그날 처음 만났는데 평소처럼 서보는 게 어떤 건지를 안다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알마라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소처럼 서보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니 이전처럼 서보라고 했더니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똑바로 서보라고 했더니 아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 상대방이 그냥 하는 얘기 보통 일반적인 뮤즈 혹은 일반적인 모델이라면 평소처럼 서보세요. 그러면 아 어떻게 똑바로 서볼까요? 보통 이렇게 주눅 들어서 말할 텐데 그렇죠. 전혀 안 그러고 자기의 주장을 전혀 꺾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는 이야기. 그게 그런 의미구나. 그 대사 아무것도 아닌 대사 같은데. 아니 굉장히 중요한 나중을 대사. 알고 그거 대사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네요.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두 사람이 사랑을 이제 하는 사이가 되고 같이 살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당신 먹는 거 보니까 그게 다 먹은 거야? 근데 뭔가 목마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가 거기서 삔이 나가요. 화가 나. 왜냐하면 내가 목이 마른지 아닌지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데 그게 여태까지 이 남자가 여자들을 대했던 방식을 돌려주는 거예요. 거울 치료를 당하는군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호적수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이러다가 여자가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독버섯 같은 것을 초량을 미량을 넣어 상대를 이제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행동 같은 걸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 독이 든 어떤 음식들과 관련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여자는 강하다고 믿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는 사람한테 말하자면 죽음을 선물하고 무엇보다도 약함을 선물한 거예요. 사랑은 사실은 약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상대한테 가르쳐주는 방식이 어떤 후반부 장면이 나오게 돼요. 두 연인들 사이에서의 일종의 사랑의 역학 이런 걸 다룬 영화란 말이에요. 사랑에서도 권력이 개입하잖아요. 네. 누가 누구를 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팬텀 스레드로 사실은 은유하는 부분이 진짜 중의적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둘 사이에 그거를 연결하는 실이기도 하지만 누가 누군가를 조정할 때도 우리가 끈을 당겨가지고 그렇죠. 조정을 하니까 일종의 마리오네트처럼 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 드레스를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사람이 강박적이고 꼼꼼하고 치밀해야 되는지를 그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드레스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그 있고 자체로 이제 그 패션 업계 당시 1950년대 런던인데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도 있어요. 보면 디자이너가 어떤 일 때문에 쓰러져요. 그래서 옷이 찢어지면서 만들어둔 심지어는 가져갈 사람이 내일 벨기에 공주예요. 공주한테 줘야 될 초호화 드레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넘어지는 과정에서 옷을 찢어서 망가뜨려요. 이 상황에서 그 남은 그 수많은 그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그걸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있고 가운, 의사 가운 같은 가운을 입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대사도 없이 밤새도록 그것을 바느질하고 깁고해가지고 드레스를 다시 만드는 장면이 영화에서 굉장히 성스럽고도 그 장면 자체가 이제 있던 패션 업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영화에서 담아낸 굉장히 뛰어난 명장면으로 맞아요. 봅니다. 마치 무슨 수도원 같은 데서 맞아요. 이렇게 딱 그 성스러운 느낌이야.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그 옷을 만드는 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그 누나 역할 있잖아요. 시릴이라는 여성. 레슬리 맨빌. 네. 네, 레슬리 맨빌이 한 번 보면 굉장히 각인되는 얼굴이잖아요. 네. 연기를 연기 잘하시니까. 너무 잘해요. 근데 이 레슬리 맨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도 사실 드레스에 관한 영화예요. 그렇죠? 미세스 해리스 파리에 가다라는 2022년에 나온 영화인데 네. 레슬리 맨빌이 주인공이고요. 청소부로 일하는 여성인데 자기가 일하는 집의 그 집주인 사모님의 방에서 우연히 크리스티안 디올의 드레스 하나를 보고 완전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드레스와 그 드레스가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네. 한눈에 반했다가 나중에 전쟁에 참전했던 남편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 그럼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자 이러면서 미망인 연금으로 받은 돈 평생 일하면서 모은 돈을 다 합쳐서 크리스티안 디올 드레스를 사기 위해 파리를 가는 거예요. 영국에서. 디올 하우스에서는 맞춤 제작을 해야 되니까 치수도 재야 되고 뭐 가봉도 해야 되고 그래서 며칠을 파리에 머무르면서 이분이 워낙 선하고 네.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고민이나 어려움 이런 거를 이렇게 나서서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뜻밖의 행운들도 막 벌어지게 되죠. 이분에게는 이게 허영적인 과시적인 사치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되게 무해하고 잔잔한 영화예요.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에서 콘텐츠 과몰입고사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 퀴즈는 방송인 송은이, 작가 박천유 님입니다. 라이프 플러스 앱에 있는 퀴즈도 풀어보고 다양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카피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뭐 다 똑같아. 뭐 바느질도 뭐 A급이라고 해서 너무 정교하게 흉내를 내서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뭐 99.99%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렇다 해도 우리가
절대 정품하고 같은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골라보라고 했을 때 네. 뭐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못 고르는 게 구분하기도 많으니까. 어렵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심리적인 본질주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본질을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뚫어놓은 지름길로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예. 재밌네요. 그래서 이건 본질이 있냐 없냐. 진품, 진짜 명품은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예일대의 폴 블룸 교수님이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네. 그 애착 인형이 있는데 복제기가 있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똑같은 애착 인형이 하나 더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새 것으로 나옵니다. 네, 이 새 인형을 줄 테니까 기존의 애착 인형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된다. 아니겠죠, 네. 당연히. 네, 절대 안 된다. 복제기에 내 애착 인형을 넣는 것부터 굉장히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 인형이라는 거는 물질적으로는 똑같은 걸 수 있겠지만 네. 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인형이 나를 위로해주던 시간이나 나와 함께했던 경험은 사실 복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명품을 봤을 때 장인의 손길이나 어떤 브랜드의 역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본질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본질은 없다. 가짜에는 본질이 빠져 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이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99.99% 똑같은 가품이라고 해도 우리 뇌 입장에서는 가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것. 네. 진품은 정말 본질 그 자체. 그래서 이제 요거의 편법을 사용하는 게 그 신생 브랜드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나오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저희 동네 고깃집도 고깃집이 생긴 지 뭐 2주 됐거든요. 뭐 1997년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뭘 붙여놔요. 2주 됐는데 97이 무슨 상관? 그거를 모르겠는데 아마 그 사장님 뭐 나이일 수도 있고. 출생년도. 네,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어쩌면 이제 본질이 우리는 있다라는 거를 처음 보는 사람은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축적된 경험을 일컬어서 본질이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런 명품도 있지 않나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신진 어떤 30대 디자이너가 새로 만들어서 맞아요. 했는데 명품 취급받고 이런 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신생 브랜드 중에 몇 개는 네. 이 디자이너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구찌에 있었다. 네. 명품 브랜드의 정의가 이제 뭐냐인데 네. 가격이 비싼 거를 명품 브랜드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가격이야 얼마든지 비싸게 받을 수 있겠지만 전통. 헤리티지가 없는 브랜드를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죠. 제 입장에서 노라노라는 브랜드를 몰랐는데 오늘 설명을 네, 들으니까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디자이너.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정말 명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 같아요. 네. 뭐 헤리티지가 중요하면 기꺼이 그거에 해당하는 그 네.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기능, 뭐 편리성 그런 게 훨씬 중요하다 하면 사실 그런 헤리티지는 무의미한 거고. 약간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하나 있는데 네. 안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수진님 나왔던 네. 거. 수진님의 연기가 정말 깊어졌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유미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인물은 그냥 평범하고 욕망이 있는, 잘 되고 싶은, 그리고 환경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뭔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유미라는 인물은 실제로 이제 본인을 포장해가지고 안나라는 인물로 바꿔서 가짜의 삶을 사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조작하는 네. 거죠. 아 안나가 유미구나. 네네. 그래서 본질이란 무엇일까?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정의되는 내가 진짜인가?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고 실제로 본질에 대한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하는 작품을 하나 했어요. 어쨌든 진짜와 가짜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게 오리지널리티잖아요. 지금은 너무 유행을 하고 보급품이 되어서 굉장히 흔해졌지만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나 혁신적이고 새로워서 모두가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게 명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간절기철에 트렌치코트 너무 잘 입잖아요. 원래는 영국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입던 그 전쟁 트렌치코트를 패션이죠. 남자들이 입다가 그걸 여성에게도 입힌 게 입생노람이었고 또 여성에게 이렇게 턱시도 수트 같은 딱 벌어진 어깨 딱 벌어진 그런 수트를 입힌 것도 입생노랑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처음으로 한 것도 입생노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뚜꾸띠르 하이패션만 하다가 레디 투 웨어 프레타포르테를 전면으로 내세운 그런 꾸띠리에가 입생노랑이었는데 이 생노랑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10대 때부터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옷을 만들어줄 정도로 굉장히 재주가 뛰어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찌감치 어린 나이에 그 어떤 공모전에 작품을 냈다가 그 스케치를 본 보그의 편집장이 이 스케치는
크리스찬 디올이 지금 나한테 보여준 스케치랑 굉장히 닮았네 해서 둘을 연결을 시켜주고 그 자리에서 디올이 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수로 1년 일하다가 점점 오트쿠티르의 자기 스케치가 채택이 되고 21살에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가 돼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21살에. 그리고 그때 디올은 52살이었어요. 젊은 나이,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인데 입생 로랑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으면 나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당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아직 20대 초반이고 네. 디올은 아직 창창한 50대 초반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싶었어요. 근데 딱 그 말을 한 그 해 10월 달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디올이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예감을 이제 한 건가?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디올의 어떤 매출 성장을 일으키고 그때만 해도 재정 위기에 있었는데 디올을 다시 부활시킨 인물이 입생 로랑인데 요즘에 이제 2012년이 됐을 때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오면서 입생 로랑에서 이브를 빼고 생로랑으로 리브랜딩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브랜드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글로벌 앰버서더를 뽑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로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우리가 느끼기에 네. 그 브랜드가 좀 친숙해졌고 근데 이런 일생의 이야기가 여러 영화와 다큐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제작을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한 작품이 2014년에 입생 로랑이에요. 같은 해에 생로랑도 개봉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입생 로랑만이 이 파트너였던 평생의 동반자였던 피에르 베르제가 이 작품은 인정하겠다라고 했고 그 회사에 있는 아카이브에 전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실제 쇼에 올렸던 작품의 그 원본을 한 80벌에 가까운 의상을 영화에서 사용하게 됐죠. 그리고 사실 생로랑도 잘 됐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입생로랑을 연기한 남자 주인공이 각각 다른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누가 더 연기를 잘했냐라고 약간 연기 대결처럼 돼버렸는데 이 브랜드의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영화고요. 이제 마지막에 은퇴하고 나서 생로랑이 파트너와 함께 여생을 보낸 곳이 이제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있는 마조렐 정원이에요. 그 자크 마조렐이라는 그 화가가 건축가가 설계를 한 뭐 거주지이자 식물원 같은 곳인데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 뇌종양으로 죽었는데 유골을 거기다가 뿌렸고 그 바로 옆에 입생로랑 뮤지엄이 생겼죠. 그래서 가보면 마조렐 블루라고 하는 색깔을 곳곳에 써서 파란색 건물에 온갖 이국적인 선인장을 전부 다 수집을 해와서 이국적인 마조렐 정원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 일생의 이야기를 입생 노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볼 수 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2006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벌써 20년. 20년이 됐어요. 오래됐나?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전에 딱 30년 전에 개봉한 영화 클로리스도 있거든요. 패션 영화의 바이블 같은 영화인데 이번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속편 개봉 기념으로 클로리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올 당시에는 가장 반짝반짝한 10대 영화이면서 또 그런 더 블링블링한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뭐 패션 디자이너 이름들이 막 마구 속출하잖아요. 유명한 명대사들도 많고. 오늘 저희가 참 유튜브 방송이니까 자막 처리, 삐 처리 하지 않고 마음껏 브랜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럭셔리를 주제로 블링블링한 아이템 다뤄봤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럭셔리에 대한 이야기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 나눈 많은 것들 깨알같이 또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라이프 플러스 앱도 점점점 럭셔리해지고 있어요. 저희가 새롭게 개편을 하면서 싹 바뀌었는데 핫 앤 트렌드 들어가시면 팀 라이프 플러스라고 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매주 여러 컨텐츠들을 큐레이션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플 위클리에서 소개한 컨텐츠들도 핫 앤 트렌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앱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TV도 또 구독자 100만을 보유한 럭셔리한 채널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디저트인데요. 이름을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퀴즈 형식으로. 두바이 버터떡. 김두천 오리지널 울란 바토르 오리지널 버터떡 이런 거 아니야? 항상 아무리 배불러도 디저트 먹을 배는 있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과학적이죠. 어. 원카의 초콜릿을 산 사람 중에 골든 티켓을 찾으면 내가 공장을 변형시켜 주겠다. 괴기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동화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고 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랜드 그랜드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호텔에 아. 랜들스라는 디저트 가게가 나오잖아요. 소품을 가져와 와, 주신 그래도 건드리지 마세요. 아유 귀한 거야. 야 이제 떨어지는 줄 알고. 조심하세요. 얘가 귀하잖아. 아유, 야, 이거 슬랩스틱까지.